안녕하세요. 성통만사 PS고 남바다 사무국장입니다. 2024년도에는 북한의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해군인에 대해서, 영해군인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어느 정도 장애인으로서도 인정받는 지위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났고 황해남도 안압군에서 이사를 가서 살다가 영해군인 제대를 하여 2002년도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장정원이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실례지만 선생님 그 장애가 있으시죠? 어떻게 네. 어디에 장애가 있으신가요? 손목 절단 장애. 예. 한국에서는 장애 상급 심한 장애 장애인으로 등급 판정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살면서 장애를 얻게 되신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그 장애는 어디서 어떤 일로 생기게 됐습니까? 북한 군에서 130일 지도국이라고 핵 개발 지도국인데요. 최초의 핵 개발 부대를 입대하여 핵 개발 성공까지 이루고 그 핵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생산하고 발사하는 모든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폭발 사고 불발로 인해서 이제 오른손 잃게 됐습니다. 핵과 관련된 폭발은 아니었던 예, 거죠? 예. 핵 저장 시설에서 이제 저장 시설 그 작업에서 필요한 갱도 작업을 하다가 불발 사고로 오른손을 잃게 됐습니다. 예. 그럼 군에서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생긴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영해군인이라고 하죠? 예, 예, 예. 그 영해군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개인 불찰로 인한 사고는 영해군인이 아니라 일반 사고로 취급받고요. 일반 장애인으로 분류되고요. 이제 나라를 위하고 공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다친 병사들에 의해서 영해군인 칭호가 붙어요. 북한도 암만 체제가 이제 잘못된 체제라고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제 싸워야 되고 누군가는 본보기가 되는 이제 일선에 서야 될 군인이기 때문에 영해군인 되게 되면 일반 국민보다는 이제 높은 대우를 해줘요. 일반 장애인보다는 대우를 잘해준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제일 우대받는 뭐 대표적인 명칭이 영웅이고요. 영웅. 영웅이고 그 다음에 영해군이라고 보죠. 이제 그 사회에서 우대받는 인물들, 존경받는 인물로 이제 대우를 해주죠. 이제. 영해군인이라고 하면 학생 때도 그렇고 전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은 존경을 해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자주 강요하고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해군인이 된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본인 자체로서도 좀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다. 뭐 사회적으로도 이미지가 이제 뭐 당당한 나라를 위한 애국자고 뭐 본보기 영웅이고 뭐 이런 높은 존경심을 유발하고 또 본인들도 이제 영웅이라는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정부에서도 특별히 뭐 월급이라든가 노동시간이라든가 또 영양제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대우도 해주고요. 배급도 잘 해주고. 예,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영해군인 공장 자체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영해군인들이 가서 일하는 공장이 별도로 있는 거죠? 예, 따로 영해군 군인들만 이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있고요.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분들이 자녀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와이프라든가 뭐 직계 가족들만 근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공장은 이제 군에 하나 있거든요. 매 군마다 한 개 군에 10만에서 30만까지 보는데 그 군의 영해군인들이 한 대략 100명에서 200명 정도 공장 규모가. 다른 공장은 전기가 안 들어와도 이제 그 공장은 전기가 들어와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개인으로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월급도 주고 배급도 주고 자체 생산으로 영해군인만 군 당 관리에서 좀 특별히 대우를 해줘요. 이제. 김정일 시대는 선군 정치라고 해서 군을 굉장히 위하는 정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영해군인에 대한 대우를 각별히 신경 쓰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더 대우받던 게 뭐냐면 영해군인들 그 우족이라는 우수 장애인들의 필요한 그 보조기구들 이것을 이제 함흥시에 있는 데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일반인들은 자체로 주문하고 사고 구입을 해야 되지만 영해군인들은 2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집까지 배달이 옵니다. 이제 의수나 의족이나 예, 그렇죠. 보조기구들. 예. 노동 시간도 7시간, 6시간으로 돼 있고 영양제도 이제 꿀이나 고기나 해서 15만 원
추가로 주고 월급도 일반인들보다는 50원 더 올려주고 뭐 불편한 점이 있거나 뭐 집수리나 뭐 애로 상황이시면 우선적으로 이제 해결해주는 당 정책이 그렇게 개선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못 바친 사람들이다 이런 존경의식을 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죽음도 무릅쓰고 부상도 무릅쓰고 이제 근무할 수 있게끔 본보기를 이제 천전용이면서 이제 나라를 또 유지해가는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영예 군인에 대해서 좋은 대우가 있긴 했는데요. 네. 북한 사회 자체가 네.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식이 낮고 좀 우리보다 하등한 사람들 같은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영예 군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예군이라 해도 사회적 약자고 육체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여기다 뭐 영예군이라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병신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북한에서는 외형상으로 불구이고 병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용어가 병신이라고 부르죠. 보편적으로는 불구라고 하죠.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불구자 또는 병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제가 영예군인인지 장애인이 불구인지 이거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선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약자로 보고 막말한다든지 뭐 어디 가게 되면 물품을 빼뜨려고 뭐 담배나 돈이나 빼뜨려고 덤빈다든지 사회적 약자로서 이제 평가를 받죠 이제. 그런데 많이 이제 억울하고 나를 못 바쳤지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 많이 당하죠 이제. 그럼 선생님께서는 영예 군인이 되기 전에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장애인이다 하게 되면은 모두 못하고 사회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없는 선생님의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상하게 우리하고는 다른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인간이고 별도의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제 뭐 깊게는 생각 안 했지만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북한 체제에서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국도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물러나니까 장애인들은 특이한 이런 하나의 모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 예.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예. 우리하고는 다르게 생겼고 다른 구조를 가졌고 다른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예. 그런데 본인이 막상 이제 장애인이 되고 나서 예. 그 이후에 생각은 어떠셨나요?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이 참 살기가 힘들고 남들보다 더 어렵고 그 일반인 성성한 분들도 배고파 죽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 불편한 몸 가지고 그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북한 군에서 이제 1년 반 동안 손 없이 군 복무를 해봤는데 영칭호를 받으려고 1년 반을 군 생활을 하기는 제가 특이 케이스였거든요. 일반적으로 손을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면 바로 집으로 가요. 근데 저는 1년 반을 군 복무를 더 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기다리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단장, 참모장, 당일꾼들하고 같이 운동도 많이 하고 친분 관계가 두터워서 아까운 사람이 다쳤네? 용을 만들어서 보내라 하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밑에서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당중앙에다 올려야 되는데 다 처음 겪다 보니까 용에 대한 조건을 몰랐어요. 이렇게. 어떤 조건의 사람들이 영웅칭호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사실대로 4명만 구하고 손을 다쳤다 하고 올렸어요. 이제 4명 가지고는 안 된다. 7명이 조건이니까 안 된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만들려고 했지 밑에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장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조금 더 과장해서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3번을 올렸는데 최종 판결에서 늘하게 된 거예요. 또 기다려야 되는 걸 생각하니까 영보다는 장애인으로서 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자진 제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전우들이 제가 장교고 잘 나갈 때는 복종도 하고 아첨도 하고 잘 따랐는데 이제 손에 잘려서 이제 병신이 돼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부대에서 가야 되니까 그 많은 전우들이 다 하나둘 떠나가더니 1년 반 새 한 명도 내 곁에 남는 사람이 없었고요. 진짜 피를 나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잠을 잔 진짜 전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전우들도 내가 장애가 되니까 다 떠나갔고요. 두 번째로 북한에는 어디 가나 아세요? 그러니까 몸에 예. 이들. 피 빨아먹는 이들. 이 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집단 생활돼 있고 위생생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 명만 있어도 뭐 그 입혀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 전 부대가 다 이제 일을 이제 뒤집어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오른손에 이를 깨물면 이제 굵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깨물면 굵지 못해서 돼지처럼 문짝에다 비벼야 되는 고통. 그러니까 모든 그 생활이 두 손 가지고도 이제 하기 힘든 일들을 한 손을 다 하려 보니까 엄청난 고통. 제 몸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제 몸도 제대로 굴지 못하고 이런 고통들을 느끼면서 장애인이 정말 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나라구나. 이 복지라는 것도 없고 뭐 장애인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도 없고 교육도 없고 체계도 없다 보니 그때는 정말 자살도 할 생각도 많이 했고요. 한 손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막막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예. 원래 군에서 좀 이렇게 야망도 있으시고 꿈도 있으시고 하셨을 텐데 그거를 접고 나와야 됐었던 거죠. 네, 그 한 손으로 군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미래의 꿈보다는 현실의 불편함과 한 손으로 모든 생활을 해나간다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진 제대를 하겠다 하고 이제 용의군인 칭호만 받고 자진 제대를 했죠. 원래 군대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싶으셨었나요? 저는 전교 공부도 1, 2등 했고요. 운동도 특별히 잘했고요. 어려서부터 특고 생활도 했고 또 체질적으로 제가 취미가 스포츠이기 때문에 군대 적성에서는 아주 적당하게 맞았기 때문에 빨리 출세도 하고 또 앞으로 꿈도 많았죠. 그래서 교관도 했고 앞으로 높은 장군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안 토대도 괜찮으셨죠? 그렇죠. 아버지도 군병원 격리과장도 하시고 어머님은 여행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군에서 사고만 없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발전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장애 하나 때문에 네. 그냥 안 되겠다 못 버티겠다 하고 나오신 거죠. 그럼요. 거기 손만 잃은 게 아니라 전우도 잃고 친구도 잃고 나의 꿈도 잃고 나의 모든 생활이 예전의 나의 모습에서 장애인으로 이제 전락하잖아요. 근데 참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장애를 겪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 살아나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었고 이 사회에서는 살 수 없겠다 하고 주저앉은 적도 많고요. 그럼 제대를 하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제대돼가지고 형제 부모들한테 부탁을 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방조를 받을 생각 오로지 그 한 마음으로 고향에 갔죠. 이제 갔는데 군의 일반 장애인들 용의군인들이 생활을 보면서 그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데 궁정적으로 살려고 애타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하고 이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났죠. 공장 취직을 해서 취직 6개월 동안에 근무하면서 자체 공부를 해가지고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용해군인 경제대학이 있어요. 인민경제대학, 용해군인 경제대학, 원산경제대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민경제대학은 당 일꾼들이 가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오는 대학이고요. 원산경제대학은 총명한 학생들만 갈 수 있는 대학이고 그 하나는 이제 용의군인들만 갈 수 있는 경제대학. 경제대학이 세 개 있어요. 용의군인 경제대학이 딱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서 나도 대학을 졸업하고 간부가 돼서 그래서 용의군인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습을 해가지고 신의주 용의군인 공장에 대학에 입학을 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당 일꾼이 당 간부가 되실 수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불구자는 대중 앞에 설 수 없다. 김일성 신격화? 이것 때문에 당이나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 멋있는 사람, 뭐 이렇게 과장하다 보니 불구자는 대중 앞에 설 수 없다. 뭐 이런 내적인 방침에 의해서 제가 간부하는데도 이제 많은 지장이 따랐고 또 경제대학을 배우면서 이 나라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배고파 죽고 경제는 망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망할 경제를 배워서 가느니 자유를 찾아 한국에 가서 새로운 경제를 배우고 새로운 일을 하자 해서 바로 96년도에 10월에 탈북을 했죠. 북한에서 적응해서 더 잘 살아보려고 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오히려 이 사회는 왜 없다 그래서 나오셨군요. 그러면 이제 여러 장애인분들도 좀 만나보셨나요? 네네. 북한도 인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군에서 또는 시에서
그 1급 장애인들, 휠체어 장애인들, 안전병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사회적 인격 대우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전병이 장애인들을 시에서 10명을 뽑아서 당에서 반강제식 결혼을 해가지고 보여주기식 결혼을 해서 집을 지어주고 배급을 주고 생활 형편을 나아준다는 걸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한때 그런 모델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장애인들에게 여성분들을 붙여서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죠. 시켜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1급 장애인들도 장가를 갈 수 있고 생활을 이렇게 일반인들로도 더 풍요롭게 사회적 약자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 하고 설명하고 홍보식의 그 시어를 한 거죠, 이제. 네, 그거를 제가 한번 봤고요. 그 집도 찾아가서 그 와이프도 얘기해보고 장애인하고도 얘기해봤어요. 근데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거는 일반인들도 살기 힘들어서 아사당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산다는 거는 더 말할 수 없는 생지옥이죠. 그분들도 힘들 것 같고 그분들하고 결혼한 여성분들도 사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몇 년 안 살고 다 가시더라고요. 다 도망갔어요? 예. 저 무슨 연애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럼요. 그 당에서 입당시켜주고 새집 주고 김정일이 그 삼부자가 하라고 하면은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계 뭐 불량 불복국가고 깡패국가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뭐 종교 활동, 보여주기식 장애인 인권 뭐 이런 걸 다 보여주기식이지 실제의 그 모든 내용들은 자기 체제를 위한 쇼고. 장애인들도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예.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종류의 장애인분들은 아예 다른 곳에 몰아놓고 그쪽에서만 살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혹시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제가 평북도 회창군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 깊은 산골에 이제 가게 된 동기가 고모분이 이제 거기서 계셨는데 한 제가 초등학교 생활 때 갔던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청장님들이 전부 키가 1m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을에. 예, 난쟁이인 거예요, 난쟁이. 그래서 이거 참 희한한 동네네. 이 평상시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산골에 난쟁이들이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아, 여기 왜 이렇게 난쟁이 많어? 뭐 제가 알기에도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모부부한테 물어보니까 평양시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난쟁이들은 덮어지면 안 되니까 난쟁이와 일반인이 결혼하면 또 난쟁이가 나오고 유전적으로 난쟁이가 없어야 되니까 난쟁이는 난쟁이끼리 살다가 끝내라. 그 평북도 회창군에다가 몰아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알게 됐고 또 이제 평양시에 가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불구자들이 없어요, 이제. 평양에는 장애인들이 별로 없고 기본상 없어요. 영해 군인들은 일부 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있는데 평양은 차원이죠. 선전도시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자기네 그 화려한 곳을 보여줘야 되는데 불구들이 많다. 예, 안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억울하게 이제 다 강제 추방당했죠. 그 장애인들을 거기에서만 살게 하고 그 바깥으로 못 나가게 그냥 거기 딱 가두는 거죠. 그럼요. 북한은 고주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자유가 없는 세계 유일한 독재 국가고 깡패 국가고 불량 국가잖아요. 근데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다 남들과 다르게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집단 수용을 하고 그런 북한의 험악한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는 정말 말 못할 사연들이 많겠죠. 억울하고. 네네네. 그분들과 좀 대화도 해보셨나요? 장애인분들하고는 북한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일자리 하나 구하기 힘들고 그래도 예전에는 그 체제상으로 경로동이 있고 편의시설에서 근무하게끔 법적으로 조치해서 제지공장 이거는 맹인들이 하고 이발사나 구두 닦기는 이제 농아인 이런 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북한에서 이렇게 경제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은 뭐 워낙 모든 곳이 이제 다 시장 장마당으로 돌아가다 하니 장애인들은 정말 아마 거의 태반이 굶어 죽지 않았을까요? 장애인들이 물론 먹고 살기도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영해 군인들은 조금 나은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 오신 장애인분들 중에도 영해 군인이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만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영해 군인들은 잘 안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대우가 좋으니까. 첫째는 대우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다른 군에서 모든 공장이 전기가 안 들어오고 모든 공장이 멈춰도 용해그린 공장은 돌리게 했고 그 제품을 갖다 너희들은 먹고 살아라. 독재권을 줬어요. 흥분 정치의 본보기 사람들이잖아요. 6.25 때 참전자도 있고 우리 같은 용해그린도 있고 거기는 다양한 혁명 계층이 있는 모여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군에서 제1공장으로 이제 우대를 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게 좀 낫고 두 번째로 용해군이라고 하게 되면 불구잖아요. 일반인들도 두만강 넘어 살아나오기가 힘들어서 못 오는데 용해군인들이 차마 그 어려운 두만강을 건너서 삼국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올까요? 저는 그 두 가지 원인이 크다고 보는데요. 장애인분들은 특히 북한에서는 다 가족들이 그냥 책임을 져주거나 네. 혹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자기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까지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또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제도 같은 것도 잘 모르고요. 그럼요. 이 일반인들도 살기 힘든 국가인데 장애인에 대한 지금 체제라든가 이 무슨 제도라든가 그거는 기반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이제 장애인을 가진 본인도 불쌍하지만 그 가족분들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뭐 부모 형제들이 그 장애를 먹여 살려야 되니 국가가 방치하지. 본인도 자기 살기도 힘든데 형제 자매 중에 장애인이 있다. 그럼 온 집안이 참 힘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이 제일 먼저 굶어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살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북한 사회에서 못 살겠다고 네.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네. 그럼 이제 탈북은 어떤 과정으로 하시게 됐나요? 그 대학 생활도 너무 힘들었고요. 26세 대학에 졸업을 하는데 영양실적을 걸렸어요. 저도 나름 북한에서 난다긴다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영양실적을 걸렸다. 대학에서 그 알락미 한 숟가락 먹고 염장무 하나 먹고 소금국물 먹고 그 힘든 공부를 다 하고 못 먹고 춥고 거기서 영양실적을 걸리다 보니 사회에 대한 반항심. 다른 사람들은 이 짧은 혀와 인맥으로 출세를 하고 그 뇌물로 간부가 되는데 나는 내 피 같은 오른손을 바치 육체를 바쳤는데 내가 이 땅에서 영양실적을 걸린다? 얼마나 너희들을 나를 방치했으면 나는 너희 나라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나를 영양실적으로 만들어준다? 이 나라는 썩은 나라고 이 나라에서 기댈 건 없다. 나는 이런 나라하고는 나의 충성을 안 할 것이고 더 이상 살지 않겠다. 굳은 결심을 딱 다졌죠. 아니 영예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양실조가 올 만큼 무슨 배급이라던가 지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고향을 떠나서 남신우지에 4년제 대학을 다니는데 노동행정과에서 그 수많은 그 쓸데없는 혁명 역사, 세계 역사, 조선 역사 다 그런 물리화학 뭐 다 11가지 과목을 공부하면서 하루에 한 끼에 그 태국에서 오는 그 알랑미밥 한 숟가락에 염장무 하나 그 꼴랑 그거 먹고 12시간씩 공부를 하다 보니 도저히 이제 영양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적이 걸려서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 결혼해가지고 첫 해 이제 대학에 갔는데 첫 번째 마누라가 저를 면회를 왔어요. 고향에서 쌀을 지고. 근데 첫날을 못 잤어요. 영양실적이 와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둘이서 밤새고 울었어 그때 거기서. 남편으로서 또 나라에 충실한 몸으로서 너무 제가 막 한멸스럽고 저주스럽더라고요. 내가 못하러 살았으며 못하러 군대 가서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내가 무엇을 공부하며 이 땅에서 뭘 바랬던가 너무 한멸스럽고 그래서 결단을 했죠.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나의 장래가 보이지 않구나. 그래서 탈북을 결심해서 탈북을 하게 됐는데 아내 보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20일 됐기 때문에 애가 가다 죽는다. 당신만 잘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탈북을 했죠. 중국에서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서 다시 1년 만에 황해도에 가서 어머니, 동생, 형, 조카, 와이프, 딸 해서 전 가족 다 데려간 곳에 제가. 이 사람들은 떠날 때 당신은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 그 수천리를 가겠냐. 겁도 생기고 희망도 없었지만 내가 가서 돈도 벌어 오고 무사히 왔으니 안전은 담보돼 있고
또 돈도 그때 3,000원 엄청난 큰 돈을 가져갔으니 안심하고 따라왔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전 가족을 데리고 왔던 루트로 해서 다시 탈북했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몸으로 돈을 벌어서 온 가족을 데리고 탈출을 시키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사례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장애인들 중에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다 데리고 오는 사례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 탈북민이 33,000명 정도 있다고 들었고 많은 분들을 이제 지뢰봤는데 북한의 항해도까지 가서 다시 데려왔던 사례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을 이제 데리고 중국으로 나오신 다음에 한국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오셨나요? 아니요, 중국에서 어머니는 그릇을 까시는 일을 했고요. 동생도 식모살이 했고요. 저희 와이프도 식당에서 일했고 남자들은 농사 짓고 탄광에서 일하고 다 일을 했죠. 일하시다가 우리 아빠는 조선족의 신고를 위해서 잡혀가지고 4년 만에 이제 북송돼가지고 무산 보해부 감옥에서 옥사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형님은 교통사고로 중국에서 객사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4년 만에 중국에서 충명 부동산이라는 이런 회사를 차려가지고 한국인 유학생들, 기업인들 장춘시에 이제 그 기업할 수 있게 통역 가이드 해주고 유학생 입학시켜주고 집 찾아주고 그게 인테리어 뭐 중고품 팔고 사고 이런 모든 걸 다 최초에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도 잘 됐고요. 그러니까 중국인 그 호적을 사서 호적을 사가지고 사업체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북경 대사관 대사님도 만나보고 한국에 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아무래도 탈북민으로서 그 북한에서 신고를 당하면 북송이 되기 때문에 저만 호구가 있었고 다른 분들은 호구를 사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고 그때 시대만 해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2002 월드컵 4강 진출 그 TV로 중국에서도 엄청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응원을 하는데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좋다 그러면 저거 한국 가서 대한민국 응원을 할 테다 하고 관광 비자를 끊고 장춘공항에서 인천공항에 와서 공항 그 안내원한테 나 이게 북한 사람인데 한국 월드컵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 안내원이 신고를 했는지 까만 리무진 차 갔다가 오더니 아 북한에서 오셨냐고 예. 북한에서 군복무 하셨냐고 예 하니까 그러면 그 계급을 말해보래요. 우리 한국하고 알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상등병, 이등병, 상사, 중사, 하사 이게 다르더라고요. 네, 한국의 계급 계급 체계와 우리 체계가요. 네. 국정원에 가서 이제 남들은 한 달 만에 나는 조사를 저는 6개월 동안 조사받고. 회사의 가족들은 다 중국에 그렇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죽기 살기로 저에 있던 모든 그 친구들과 돈을 다 대가지고 중국에 계시는 부모 형제들 브로커한테 돈을 줘서 몽골로 해서 제가 완 딱 10개월 만에 다 왔죠. 제가 여지껏 살았다는 보람? 다른 건 몰라도 나라에도 충성했지만 가정한테 충성했다는 보람감? 나의 의무는 다 했다? 내가 누군가 위해서 태어났고 나도 아빠지만 아들로서 아빠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유주의 민주국가에 자유를 주고 삶을 줬다는 데에서 나는 지금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장애를 떠나서 선생님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영예군인이다 장애인이다 해서 차별도 많이 받고 했었을 텐데요. 그럼 중국에 나가서 사업하실 때는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던가요?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나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네. 하려는 시대라 이렇게 살기로 노력해서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살면서는 장애가 어떻게 되던가요? 제가 컴퓨터 학원을 졸업하고 강원도 IT 경쟁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조선일보에 나갔고 KBS, MBC, ACBS에 다 나가서 북한 사람이고 장애인인데 한국 사람을 이겨서 1등을 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방송도 출연했고 후원도 많이 받고 스카우트도 받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에 대한 장애인 인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은 다 이루겠지 하고 이제 강원대를 졸업하고 컴퓨터 학원도 졸업하고 나의 적성에 맞는 일자를 찾으려고 교차로도 보고 우쿠 네트디 가고
잡코리아도 가고. 그때는 지금만짝 그 언어도 이제 사투리가 심했고요. 딱 보면 북한 사람. 예. 첫째, 북한 사람의 이후로 100분의 80%, 90%가 잘렸고요. 두 번째로 직접 면접에 대해서 가면 손이 없다는 이유로 99%가 이제 아웃당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때 와이프가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한 가정의 남편인데 제가 세대주로서 뭔가를 해야 목숨을 걸고 데려온 가정을 유지를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그 회사들의 면접을 보고 해도 취직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대리운전, 발레 파킹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고맙게도 이제 교회 장로님이 믿음 하나를 보고 공장을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물가장도 해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공장도 부도가 났고요. 예, 그래서 저는 난민을 해가지고 영국에 이제 가정을 다 데리고 갔어요. 갈 때 정말 피눈물을 흘렸어요. 여기서 또 탈북민 장애인으로서는 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구나. 이 한국 땅에서 학연, 지연, 혈연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장애인으로 탈북민이 가정을 꾸린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전 가족을 데리고 영국 맨체스터로 이제 이민 갔죠. 난민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서 통과가 됐어요. 사실대로 북한 탈북민이고 장교 생활을 했고 핵부대에 있었고 한국에서 도저히 내 인권이나 내 생활을 유지 못하겠다. 한국에서도 생활하는 걸 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직장이 없고 생계가 안 되고 정부에서 주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애를 키울 수가 없고 부양할 수가 없고 와이프 감당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난민 판사님이 통과를 줘서 받았어요. 그래서 또 그럼 영국으로 예. 가셨는데 거기에서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처음은 어떤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많은 걸 느낀 게 뭐냐면 편견 없는 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우리는 대기동포, 한민족, 단일민족 해가지고 아직도 세계관이 이제 피부나 언어나 이런 배타적 의식이 많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예요. 한국이 아직 좀 나아지곤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거기에는 많은 민족, 난민 국가로 이루어지다 보니 남인에 대한 편견,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복지도 한국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여기서 사회복지대를 졸업해서 복지 자격증을 땄어요. 저도 영국처럼 좀 예,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 내 고향이고 내 땅이고 내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도 복지사 일을 하고 있고요. 시청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현실은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네. 느끼셨고 네. 그래서 그런 차별 없는 사회를 한국에서도 만들고 싶어서 네. 다시 돌아오셨다고요. 네. 지금 한국에서 사시면서 이 네. 장애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23살에 손을 잃고 54세니까 한 군 30년? 네, 30년 정도. 우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거 끼고 8시간을 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땀에 젖고 이 낑겨가지고 근데 영국에 가면은 손이 없는 대로 다리 없는 대로 눈이 없는 대로 그대로 다녀도 이상하게 보지를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왜 아직까지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게 손이 없이 다니면 온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왜 이렇게 가려야 되고 고통을 느끼면서도 숨겨야 되고 아직까지 한국 문화는 영국처럼 개방되고 오픈 문화가 안 되고 있고 이상한 눈으로 무더운 여름에 땀이 계속 나는 이 상황에 예. 이걸 하루 종일 차고 계신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불편하고요. 예. 저 말고도 이제 우수한 장애인분들도 그 우족을 떼게 되면 냄새나고 땀차고 곰고 쏟고 저도 시청에서 장애인 일자리 담당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군산에 장애인만 2만 명이 넘거든요. 군산시. 그럼요. 네. 우리나라도 5천만 인구의 장애인이 300만에서 500만을 보고 있거든요. 10명 중 1명이 장애인이에요. 그 많은 장애인들이 인권들이 다 보장되고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많은 인식 개변이 필요하고요. 북한에서 장애인으로서 살아보셨으니까 네. 가장 지금 이제 경험하신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최악의 사례가 북한의 그렇죠. 장애인이었을 텐데 북한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북한 정부에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최악의 국가이고 최악의 그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장애인에 대한 제도와 이런 모든 복지가 없는 나라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장애인들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고요. 북한의 장애인들도 저처럼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오시든지 자유를 찾아서 떠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없네요. 북한 정부가 제일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 나라는 자기 체제가 최우선이고 그 어려운 사정에서도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인권을 위협하는 핵을 만들어서 그 핵에 어마어마한 재정과 돈을 쏟아붓고 장애인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배고파서 아사하고 지금도 장마당에 목매달려 살고 있는데 세계 인도적 국가들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 독재 체제를 뭐 어떻게 개선하고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북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와 평화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다른 나라들의 자기네들이 인권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큼 그만큼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또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간절하게 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영해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북한에 살았으면, 북한에 계속 있었으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나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생각이나 지금 현재에서는 남한에 와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비교해 봤을 때 모든 면에서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제 북한보다는 뭐 100배, 1000배가 낫고요. 북한의 장애인에 비해서 여기 한국 생활이 뭐 비하면 비교도 될 수 없게 어마어마하게 행복이고요. 국제사회에 북한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전 세계 양심 있는 분들이라면 자그마한 마음이나 자그마한 호소나 자그마한 후원이나 모아서 그분들이 그래도 자그마한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최소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같이 용기 있게 나서서 그 북한의 장애인 현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게 되면 현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변화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영해 군인으로서 살아오셨고 그리고 북한,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과 영국까지 여러 나라의 그 장애인으로서 생활을 해보시고 느끼신 바를 공유해 주신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고 사실 만나볼 일도 많지 않지요. 하지만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들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